예, 주간경제 시간입니다. 즐거운 주간경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예, 이벤트가 참 많죠. 이벤트가 참 많은데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전망할 때 전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아니, 두 가지 방법에 두 가지 태도를 가지는데 제가 부동산 전망할 때랑 거시경제 거시경제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은 어떤 자세가 아니면 틀리지 않겠다는 자세야. 틀리지 않겠다는 자세. 잘 안 틀리죠? 잘 안 틀리는 이유가 확실한 게 제 판단이 확실한 게 아니야. 제 판단은 확실한 게 아니라 규칙으로 확실한 거 위주로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개념 잡아놓고 정의 잡고 그걸 공식으로 잡아가지고 후치로 나온 것들, 또 너무 당연한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만 말씀드려도 부동산 시장은 돼. 근데 거시경제는 안 돼.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리잖아? 할 말이 없어.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 쪽을 할 때는, 저도 그냥 이렇게 약간 뭐랄까,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거,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죠? 이 거시경제나 경제 크게 이쪽은요, 단언을 하지 마세요. 단언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너무 확신을 가지신 배팅을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워낙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너무 확신을 가지시지 말자. 자, 오늘 어제 나온 게 CPI 나왔잖아. 어제 CPI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 전쟁 되는데 저는 얘든 그래.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잖아. 저는 정치적 요인은 아예 전망을 안 해요. 기본 자세는 뭐냐면 정치적 요인은 전망을 안 한다는 거야. 왜 정치적 요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트럼프의 생각이네. 트럼프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 기본적으로 몰라요. 트럼프에 무슨 생각을 할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같은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전망을 안 합니다. 예,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데이터들 있는 것만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어제 CPI 나온 거 한번 보고.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중동전쟁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에 JP모간인가? JP모간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뭐 중동 전쟁, 유가로 인해 가지고 뭐 GDP에 타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딴 나라들보다 이런 자료가 막 돌고 있던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굉장히 깔끔한 그 데이터인데 실제로 그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되게 커져요. 부동산은 왜 상관이 없냐? 부동산은 여러분들 단기 투자가 어차피 안 돼요. 부동산은 여러분 단기 투자 안 돼.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중갑을 맞고 취등록세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었든지 들고 나가는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건 오히려 그런 요인. 무조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근데 갱신권도 가면 뭐 4년 되고, 2년, 4년, 최소 2년 단위로 끊어진다는 기본적으로 중기 투자하는 이유 때문에 원래의 가치의 수렴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변수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이걸 볼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은 2년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2년이면 우리가 보통 단기 투자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에 보통 장기 투자를 얘기하면 10년이야. 10년. 보통 10년이에요. 보통 10년. 근데 주식을 여러분들이 10년을 투자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 매수해가지고 10년 보유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 주식은. 그게 완전히 달라. 부동산은 그냥 기본적으로 중기 정도 가지고 간다고 쳐도 한 4년에서 6년을 가지고 가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 4년에서 6년 가지고 가지 않잖아. 대부분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지. 트레이딩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중동 이렇게 문제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하거나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개 말씀드렸죠. 일단은 중동산 원유가 아시아 쪽으로 대부분 아시아 쪽으로 수출됩니다. 수출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동산 유가의 상승의 영향은 다 받지만 특히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야. 다른 나라들과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 의존 국가예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막히면서 전 세계 교역량이 뭐 문제가 됐는지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요. 수출 위주 국가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환율 리스크가 있다고. 환율 리스크. 우리나라는 이것도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인데 우리나라는 환율에 약간 PTSD가 있어요. 왜?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는 IMF를 맞았기 때문에 환율이 튀어 올라가면요 굉장히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게 단지 PTSD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요. 제가 거시경제에 세박한 뭐가 있지 않지만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해.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원을 팔면 사실 내 자원을 사가는데 내 국가 신용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중간에서 이렇게 경제 구조 자체가 원자재 사서 중간에 먼저 팔고 이런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라든지 이쪽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걸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이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문제가 터졌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맞을 거야. 그분들 말씀이 맞을 텐데 어차피 여기서 이걸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게 대부분 주식일 거 아니야. 부동산을 갖다 이걸 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부동산은 별로 상관없어요. 부동산은 딱 하나 금리만 상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니까 미 장기 국채가 올라가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미 장기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의 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예, 최근에 한국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도 상당히 많이 뛰긴 뛰었어요. 지금 뛰긴 뛰었는데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기는 주지만 이거는 부동산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심플해. 거시경제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심플해. 딱 이 금리와는 요인 하나로 준다고.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간단한데 주식 쪽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 쪽에서 이거 생각보다 리스크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오른 거 맞잖아. 다들 좋아하셨잖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계속 그거 말씀드리지. 국제금융센터 즐겨찾기 하시고 그다음에 메일로 받기 넣으세요. 메일로 받기 신청해 놓으시면요. 이건 메일로 계속 날라와. 하루에 한 3개 정도씩 계속 날라옵니다. 속보 한 거. 굉장히 심플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보지 말고 부동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거시경제는 이런 거 안 봐도 돼. 사실 안 보고 그냥 국제금융센터 하나만 보셔도 어지간히 커버됩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나온 거 보면 제가 최근에 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이거 말씀드린 거잖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제금융센터에 나온 거예요. 중동 사태의 아시아 취약성 점검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 상승.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부담가 이쪽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교육 둔화 외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이거 어디예요? 한국이잖아 이거. 자 통화 가치 줘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거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 그럼 보시면 어때요? 국제금융센터 이거 오늘 나온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그저께인가 올렸던 글이잖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유가 그다음에 교역량 그러니까 무역 위주 수출 위주 국가니까 무역량이 줄어들면 타격을 받겠죠. 그다음에 환율 이 3가지 요인 때문에 취약성이 있다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센터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즐겨찾기 넣어놓고 보세요. 이거 오늘만 해도 좋은 데이터 정말 많이 나와요. 보시면 여기 전체 보고 보시면 자 오늘 12위잖아. 자 오늘도 벌써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인데 벌써 2개 나와 있어. 예, 국제금융 인사이트부터 시작해. 이거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이런 거 보세요. 뭐 CDS 프리미엄부터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나와. 여기 보시면 쭉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즐겨찾기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 좋은 데이터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거 무효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야. 어지간한 사이트 안 보시더라도 이건 보셔야 돼. 예. 유튜브 그냥 경제 채널 몇 개 끊으시고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있다고요. 보시면은 채권금리 지금 올라갔어요. 4.24. 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루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강 눈치를 채시겠지만 유가예요, 유가. 유가로 인해서 제가 요 앞편이 그거였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과 유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발생하기 힘듭니다. 이 앞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발생하기 힘들어.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짧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건 언제나 나와. 가끔 이렇게 방송들 보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구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항상 이거 두 개, 인플레이션 플러스 침체가 발생을 해줘야지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발생을 하면 침체가 발생하지 않고 침체가 발생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잘 없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 경험하신 분 없잖아요. 이거 경험하시려면 여러분들 나이가 60 중후반 돼야 됩니다. 예. 한 40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적이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 침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파워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서 뭐하고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침체 위협이 높아진다. 하나를 갖다가 잡으면 하나가 높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침체 위험은 어떤다? 높아진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2단계가 되는데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니까 힘든 거야.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이게 구조적이나 장기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면 그래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기반으로 한다? 임금 인상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구조적 인플레이션인 건 임금 인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나오면 다 모았어. 고용 데이터 봤잖아, 고용 데이터. 우리가 언제 고용 데이터 봤냐고. 이번 인플레이션 나오면 다 고용 데이터 보잖아. 왜? 얘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조적 인플레이션인 건 결국 임금 인상을 의미해요. 임금이 올라야지 계속 돈을 쓸 거 아니야. 수요가 계속 돈을 써야지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침체가 아니잖아. 임금 인상이 잘 나오는 침체가 어딨어? 임금 인상이 잘 나오는 침체가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발생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발생시키는 딱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다? 유가. 즉 임금이 인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제 침체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비용이 올라가는데 하나가 올라가서 전 세계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냐면 유가예요, 유가. 이게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교통비, 물류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너지 안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 안 쓰고 만들 수 있는 게. 에너지를 안 쓰고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한 발자국 뛴 거는 맞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렇게 뭐든지 그래요. 너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이면 안 돼. 세상은 중간 어디쯤이야 대부분. 1과 100이 있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자국을 갖다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뛴 거는 맞자. 뛴 거는 맞아.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구조적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려면 여기 굉장히 먼 기회고. 이제 한두 발자국 쪘다고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것이다 하고 이쪽으로 배팅을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은 중간 어디야. 너무 극단적인 생각, 특히 투자에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면은 극단적이 되기 쉽거든? 모르면 극단적이지 않아. 항상 뭘 알아야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신 분들 보면 항상 뭘 아시는 분들이야. 큰일 나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 항상 대부분의 세상은 중간 어디쯤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중간 어디쯤에서 대부분 그냥
근근히 사와가요. 세상은 대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건데, 유가가 이렇게 쳐가지고, 유가가 그러니까 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게 되면,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금리가, 국채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네. 라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제가, 앞쪽에서 그 영상 찍었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세 개가 있다. 금, 달러, 채권. 안전자산은 세 개가 있지만 안전자산의 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달러라고 얘기한다. 어설픈 리스크 때는 금과 달러와 채권이 다 강세로 갑니다. 채권이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리스크가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 얘도 무너져. 금도 무너지고 채권도 무너져요. 그리고 전부 다 달러. 현금인 달러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지금 최근 데이터 보시면은 어때요? 데이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쟁이 난 다음에는 채권이 금리가 떨어졌어. 처음에 떨어졌는데 점점 이거 장기화 가네 기타 등등 하네 하고 그러니까 다시 어때 쫙 올라가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보시면 딴 것도 보시면 금도 일주일만 보자. 여기 되죠? 예, 금도 여기 떨어지지. 금도 밀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리스크가 꽤 높은 상태로 되고 있다는. 이거 혹시 장기전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제 CPI가 나왔잖아요. CPI는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예상했던 만큼 나왔어.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서 제가 블로그 지난달인가 올려드렸지. 지난달인가? 해서 제가 보시면 3월달 CPI 써져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3월 CPI 제가 써놨어 거기다 예상치. 본 적 있으신가? 블로그? 제 블로그에다 제가 쭉 수치 써놓잖아. 보시면은 블로그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 여기서 3대 안전자산의 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언제 올렸어? CPI 2월 달에 올렸네. 2월 22일 날 올렸었네. CPI 시계열자요. 이렇게 올라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전부 컴퓨터 저장 팔열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제가 예상치 써놨습니다. P2 지금 3월이 그쵸? 2월달 지금 3월이지? 3월이니까 2월달 거 제가 2.4, 0.2, 0.4 2.5, 0.2, 0.4 헤드라인하고 요거 코어하고 제가 예상치 써놨잖아. 실제로 볼까? 어떤가? 봅시다. 어떻게 나왔나.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에요. 보시면, 자. 쭉쭉 컴퓨터 내보자. 보시면, 헤드라인 몇? 2.4. 2.4 똑같이 나왔죠? 네. 헤드라인, 이게 조종이에요. 조종. 0.2 했는데, 어때요? 0.3. 0.3이죠? 제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아요. 이거, 조종. 비조정은 0.5. 전 0.4 예상했죠? 다 0.1씩 높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약간 높아. 사실 예상치보다 약간 높아요. 약간 높은데, 이 정도면 어차피 예상치 안에 들어왔다고. 그럼 코어 볼까? 코어 봅시다. 이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2월 달에 제가 이거 예상치하고 해가지고 이거 예상치 P 써놨잖아. 코어 보시면은 2.5 나왔죠? 그 다음에 조정 0.2 맞죠? 비조정 0.4. 여기 0.4 맞죠? 코어는 정확히 맞췄어요. 그리고 헤드라인은 이거 한글 화이트예요, 여러분들.
헤드와이는 제 생각보다 0.1씩 높았다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나왔는데, 안 해. 자, 이렇게 그리고 CPI가 이렇게 나왔는데, CPI가 낮게 나왔음에도, 낮게? 그냥 생각한 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면 이게 전쟁 장기화 우려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 얘기 보통 많이 하지. 장기화 우려 때문에 많이 한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이번 달 CPI가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야. 문제는 이게 아니야. 왜 이게 아니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CPI 수치를 좀 아셔야 돼요. 이번 달 CPI는 예상치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5월? 3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되는 3월 CPI가 그다음에 5월인가? 얘가 지뢰밭이야. 이게 지뢰인데 이게 지뢰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어차피 우리나라 분들이 몰라서 어차피 다 알고 있어, 이거. 자, 보세요. 이게 왜 지뢰밭인지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자, CPI 계산한 방법 가르쳐드렸지.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나온 것까지 제가 지금, 아까 제가 다운로드한 건 2월 22일 날 올린 거고, 이건 제가 오늘 올린 거예요. 자, 보세요. CPI가 보면은, 다음 달 CPI 제 예상치 몇 적어놨어요. 보시면. 2.9야. 2.9. 2.4에서 2.9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9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자, CPI 계산법 제가 말씀드렸죠? 자, CPI 계산 어떻게 해? 0.5에서 0.8 정도가 나온다고 치자고. 0.5가 나와? 그럼 뭘 한다고? 작년 3월, 2020년 3월이니까 작년 3월 기저에서 빼는 거야? 작년 기저가 몇이에요? 보자고요. 이게 지뢰밭이야. 작년 3월이 마이너스 0.2배야. 작년 3월이 마이너스 0.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3월이 보통 나오듯이 오늘 나온 것이 0.2만 올라가줘도 마이너스 0.2에서 0.12, 0.3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근데 0.5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 그럼 0.5, 0.4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0.2에서 0.5면은 몇 단계야? 5단계에서 6단계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2.9에서 3.0까지 볼 수 있어. 3월 달에. 이게 있다고, 이게. 문제는 이번 달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구하는 방법만 알면, 구하는 방법 제가 제 영상 보면 있습니다. CPI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한다? 2월달 이거. 2월달 이거. 그러니까 YOY 2.4죠. 지금 2.4 나왔지? 보세요. 2.4 나왔지? 여기다가 뭘 더해? 더하는 게 2025년도 2월 달에 3월 달 0.2이지? 요거에서 요걸 뺀다고. 그러면은 다음 달에 0.5가 나오면은 빼고 그러니까 더해야죠. 0.6 더해야죠. 그러면 더하기 0.6은 3이 나와 버린다고. 이거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제가 다 힘들게 써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CPI 구하는 공식 제가 이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당월 MOM 물가 상승률, 전년도 동월 MOM 물가 상승률 빼고, 그 다음에 이전 달에 YOY 물가 상승률 하면 이번 달 물가 상승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월 달에 2.4 넣고, 이 앞에다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빼기 0.5 하면은 몇이 나온다? 3.0 근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2.9에서 3.0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게 지휘밭이야, 지휘밭.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2.4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달에 2.4가 나온 게 아니라 다음 달에 3.0이 나올 수가 있어. 2.9에 3.0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나오가 아니라 제가 올해 작년 들어서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종종 왜 이렇게 단어 기억이 안 나나 모르겠어.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보면은 몇 보고 있냐? 0.47 보고 있어. 0.47. 반월하면 0.5죠? 그 2.87, 반월하면 2.9. 2.9를 보고 있다고. 지금 몇? 2.4인데 2.9 본다고. 다음 달에 2.9가 되면 어떻게 될까? 2.9가 되면 난리 나겠죠? 이것 때문에 이번 달 CPI가 좋아도 그렇게 마음을 못 놓는 건데, 못 놓는 거야. 자, 근데 보자고.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보면, 자,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떨까? 4월달 봅시다. 4월달 어때? 0.2야. 0.2면 보통 평균치거든? 평균치야. 그리고 평상시 상황이면 0.2 정도면 괜찮아. 즉, 2.9에서 더 안 올라갈 확률도 커. 근데 지금은 전쟁 시잖아. 그 다음에 얼마야? 0.2야. 그러면 평상시만 나온다 쳐도 여기도 0.2가 올라가거든? 즉 3.0을 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 표에서도 보면 5월달이 왜 최고치인지 알겠지 이제. 5월달이 0.2이거든. 그래서 5월달에 최고점을 볼 확률이 높고 이게 3.0을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올해 물가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다? 5월달이야. 그러면 이거 보시면 대강 나와.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을 때 5월 달에 클라이막스예요. 이때 물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질 거야. 근데 자 보세요. 그럼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서 왜 3월 달에 물가를 갖다가 0.5를 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때문일까? 유가 때문이에요. 유가 때문에 0.5가 올라간다고 본 거고. 그럼 전쟁이 3월 안에 끝나고 유가가 바로 내려오게 되면은 문제는 별로 없어. 아주 없지는 않은데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전쟁이 만약에 장기전으로 기울어지거나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거 문제가 좀 복잡해져. 이게 언제랑 비슷할까? 가장 우리가 근처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 비슷한 상황이 나왔던 게 언제야? 아, 전쟁 났다? 아, 이거 단기전 끝나겠네. 일단 전쟁 나면 올라가, 물가가. 그 다음에 단기전 끝나겠네. 하면은 내려오죠? 근데, 생각보다 장기전인데? 이게 딱 언제야?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 CPI가 어떻게 했을까? 봅시다. 제가 이 자료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료 만드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나려면 이거 눈 빠집니다. 눈 빠져요. 이거 한 달치씩 다 확인해서 넣은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눈 빠져요, 이거. 이 데이터, 제가 이거 올려드릴 때도 이게 되게 좋은 데이터인데, 라고 생각을 하다 올려드린 건데, 잘 안 보셔? 자,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2022년도 2월 달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월 달에 전쟁 발발인데 2월 24일이죠. 근데 요건 있어. 어때요? 그 전에 0.8이지. 기저가 높다고. 무슨 얘기야? 이미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야, 전쟁이. 그래서 2월 24일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준 건 3월 달이겠죠. 몇 나왔어? 1.2 나왔다고. 기저보다 한 0.5 정도는 튀어졌지? 0.5 정도는 튀어준 거야. 그래서 다음 달도 한 몇 정도는 튈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때하고 1대1은 안 되는 게, 이때는 물가가, 여기 보세요. 어때? 0.9, 0.8, 0.5, 0.6 될 때하고. 자, 튀었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쟁 금방 끝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달 어때요? 0.3. 0.3이면 여러분은 거의 정상 상태예요. 이 당시에 0.3이면 거의 정상 상태. 정상 상태 뚝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때도 비슷하네. 월도 비슷하죠? 3월, 4월. 예.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티거든? 전쟁, 장기전 갈 수도 있겠는데?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칩을 몇 놓냐면 보면은 근데 전쟁이 그 다음에 약간 몇 달 지나면서 소강 상태로 들어갔죠? 그때 나온 물가 보세요. 항상 데이터는 시계열로 확인하는 거예요. 절대치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과 뒤를 갖다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뛰었는지. 보시면 이 정도 선이라고. 즉, 0.1, 0.4, 0.4, 이 정도에서 뜨는 상태인데 앞에는 1.6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전쟁 때. 그래서 전쟁 났을 때 튀었다가 전쟁이 단기전 끝날 거는 예상이 들어가니까 이거 대부분 이거 한 2주 안에 끝난다고 했죠. 그때 1주에 안에 끝난다. 이렇게 됐다가, 장기전 간다고 하니까 2달 연속 됐다고. 자, 요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0.2, 0.3 수준이었는데도 1.0까지는 뛰었다고.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이거는 달라요. 다르지만. 보자고.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 이거 잘못 터지면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뭐 저도 보니까 이거 하시면서 그때는 전체적인 공급망 리스크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시기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보세요. 어디에 공급망 리스크가 있어? 전쟁 없을 때 리스크 보면 이때는 가와 안 뜬 시기예요. 이때 그렇게 보세요. 비조정어 봐. 마이너스도 있어. 전쟁 리스크가 없을 때는. 즉 이때가 공급망 때문에 특별히 기저가 높은 상태에서 전쟁이 터져서 더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볼 요인은 없어요. 냉정하게 봐요. 그런 거 없어. 왜냐면 전쟁 장기전 아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파워 내오잖아. 이때도 0.3 나오고 장기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만큼 튄 거지. 이때가 기저가 높았고 이때면 맞지. 이때는 기저가 높았으니까 뭐 이때가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0.6, 0.8 나올 때가 아니라 전쟁 우려 없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0.0, 0.1로 떨어졌다고. 즉 기저가 높은 상태였다고 얘기하기는 그래. 이때는 공급망 이걸로 기저가 높은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기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만약에 장기전으로 간다고 치게 되면 이거 2.9거든? 장기전으로 간다고 치면 이거 또 튈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저때 튄 만큼 아까 봤지? 기저가 없는 상태에서도 거의 1.0을 찍어줬거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만약 진짜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 호흡문제 진짜 막힌다 싶으면 저는 이거 상단 꽤 높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마 올해 안에 그거 없어도 3.0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야. 근데 전쟁이 장기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좀 이제 뭘 봤어? 전쟁 장기전이 없으면 CPI 어때요? 물가 상승률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 왜냐면 유가로 인한 거기 때문에 헤드라인 쪽만 움직이기 때문에 뚝 떨어져. 단기전이면. 하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넘어가면 전혀 달라. 장기전으로 넘어가면 다르다고. 아까 보셨다시피 기저가 0.1, 0.4인 상태에서도 1.0을 찍어줘요. 저희 장기전 가면. 그럼 지금 기저가 한 0.2 수준이거든? 계속 최근에 0.2 정도 나왔지. 연후 한 3 언더니까 0.2 나왔다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2를 넘을지 모르겠지만 0.7, 0.8 치는 거 충분합니다. 여기 0.8 두 번만 튀면 어떻게 돼? 물가 상승률? 4% 넘어가요. 두 번만 튀면 넘어가. 4% 넘어가. 저 CPI 공식 있잖아. 왜냐면 이 앞전의 기저가 0.2,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0.7, 0.8 두 번만 나와주게 되면 0.6, 0.6 두 번 띄어서 여기서 1.2가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3 본다고 했지. 그럼 4.2%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내려가지. 장기적으로 물론 내려가지만 만약에 그냥 우리가 최악의 사태를 갖다가 상정한다면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한 석 넉 달만 간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석 달, 넉 달만 해서 물가가 0.8, 0.7, 0.8치 두 번만 쳐줘도 우리는 4% 물가 볼 수 있어. 어때요? 무섭지?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이때는 보세요. 2022 2월 달이지, 보세요. 그다지 안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 앞전 보세요. 2021년도 2월 달? 이게 몇이야?
이게 높잖아. 이게 높으니까 여기서 전쟁이 터져서 얘가 1.2가 터져도 올라가는 게 0.2, 0.3밖에 안 올라간 거야. 0.3밖에 안 올라갔지. 1.0인데. 왜? 5월 달이 0.6이니까. 이게 0.6이니까 기저가 높은 상태니까 얘가 안 올라간 거지. 지금은 기저가 몇이다? 기저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저가 낮을수록 많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0.5하고 다 같은 0.5가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몇이하고? 3월달에 마이너스 0.2하고 여기서 우리가 얼마가 튀어? 0.5가 튀니까 얼마가 뛰어? 2.4가 3.0으로 튀어버린다고. 자, 기저가 이겁니다. 만약에 5월달에 이거 0.7 정도 나온다. 그럼 얼마가 튄다는 얘기예요? 0.6이 튀어. 그럼 이거 3.6 나와, 바로. 이거 바로 3.6 나올 수 있어요, 5월달에.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도표 갖다 이렇게 제가 2020년부터 이렇게 지금 6년치인데 제가 이거 다 뭐 최신호 제공은 안 해요. 여러분들 블로그에다 최신호 제공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드린 게 제 나름대로 되게 크게 큰 작업한 거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그럼 언제 내려갈까? 내려가는 거는 요때가 되겠네. 8월달 0.4, 0.3이지. 그러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물가 최고점은 5월달에 찍고 최저점은 5월달이나 6월달에 아마 최고점 찍을 확률이 커. 5월달이나 6월달에 최고점을 찍을 거고요. 이때가 최고점을 찍을 확률이 크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건 8월달, 9월달부터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가. 이때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 4 근처도 볼 수 있어요. 3은 아마 제 생각에는 무조건 넘을 것 같아. 넘을 것 같고, 이거 장기전으로 가가지고 유가가 이 상태가 되면은, 자, 그럼 이때 유가가 몇이었냐? 어떻게 쳤냐? 2022년도 유가팅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겁먹을 만한, 제가 이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겁먹을 만한 상황이긴 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전망은 못해.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5년치 볼까? 5년치 안 나오지. 5년치. 자, 2020년. 이게 유가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튀어 올라갔다 내요 유가야. 보시면 이때도 유가 보세요. 78불까지 떨어졌지. 언제? 2022년 안쪽에서 떨어졌어. 안쪽에서. 물론 그 뒤에 다시 올라갔지만 이렇게 80불까지 올라갔지만 이 상태하고.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것도 이 몇 달이에요, 몇 달. 요때 한 몇 달 이렇게 올라가자. 몇 달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 이것도 만약에 이거 몇 달, 한 서너 달 유지된다고 치면은 장담 못 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6월 달을 넘어간다. 그럼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그럼 연준은 뭐에 대응해야 될까?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면은 연준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대 고용. 고용과 물가. 이 고용이 뭐야? 고용이 떨어진 게 뭐야? 이게 침체야, 결국에는. 그래서 연준은 이 두 개의 목표가 서로 반대돼. 물가를 잡으려면 최대 고용을 희생해야 되고, 최대 고용을 하려면 물가를 희생하게 된다고. 연준은 이 두 개의 목표가, 그냥 항상 연준이 뭐하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할 때. 이 두 개의 목표가 지금은 현재는 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물가였지만 지금부터는 고용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 무슨 얘기야?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계속 연준은 이걸 저우에 올리고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시키지만 고용도 침체를 시켜요. 침체를 만들게 되면 고용도 떨어져. 그럼 이때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때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강한 상태, 즉 물가라는 것이 구조적이 아니잖아? 구조적이 아니하고 치면은 이쪽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악마는 디테일 한다고. 다 디테일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구조적이냐가 문제인 거고, 고용 침체가 얼마나 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딱 정답이 있지 않아. 이것이 나왔을 때 연준은 얘 신경 쓴다 정답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부동산 쪽에서도 그런데 정답이 딱 있다고 생각해. 도식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이해하시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암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연준은 어떻게 움직인다? 도식화 시키면 다 틀려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유가 상승이 물가를 올리는 건 맞지만 침체를 만들기 때문에 의외로 금리를 아랫방향으로 가져올 확률도 커. 이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가의 상승이 구조적이지 않다는, 그럼 뭐야? 물가 상승이 구조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임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구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유가로 인한 거지.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이 쓴다면 금리는 오히려 아래쪽 방향으로 내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아래쪽 방향으로 내리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 유지하겠지.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을 거야. 이럴 가능성도 크고, 근데 만약에 유가가 단기적인 게 확실하고 유가가 여기 잡히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이 무게축을 이쪽에 고용해줘가지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의 연준이라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지. 이거 6월까지 끌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는 케빈 워시가 좋아요. 케빈 워시가 좋은데 케빈 워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케빈 워시의 인터뷰야. 케빈 워시 인터뷰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뭐하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가의 책임은 언제나 연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라고요. 이 선택은 연준이 하는 거하고 얘기를 해요. 케빈 워시는. 케빈 워시가 이 인터뷰에서 뭐하고 얘기를 하냐면 물가와 하는 것은 연준은 절대로 물가에 대해서는 남의 탓을 하면 안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즉 푸틴 때문이다? 또는 뭐 공급망 때문이다? 이건 핑계를 내면 안 된다고요. 현재의 최근의 물가 상승은 푸틴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럼 누구의 탓이냐? 오로지 연준의 탓이라는 거예요. 자, 파월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2021년도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공급망 부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대응할 수단이 없다. 왜냐? 금리는 수요 측에만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잖아. 이게 공급망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연준의 파워의 태도는 이거야. 자,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는데 내가 금리를 올리면 이란이 전쟁을 관둬?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니, 내가 금리를 올리면 이란이 전쟁을 관둬? 어차피 공급망이라는 거는 내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정치적 요인이잖아.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금리와는 수요 측 요인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물가 상승은, 케빈 워시는 이거 되게 강하게 비판해. 뭐냐면, 어이없다고 얘기해. 어이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생각해.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기 밀턴 프리드먼 나왔던 게 통화적 현상이고 이거는 연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100%. 남의 탓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켰어야 된다고요. 그게 공급망 충격이든 푸틴이 뭐 핵미사일 날려도 상관없어. 연준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란이 드론을 날려 호르무즈 해협을 폭발시키다 상관없어. 무조건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란 거야. 근데 연준은 갖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지?
양적. 이거 말고 금리밖에 없다고. 즉 공급망 충격에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충격은 금리 인상을 대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갖다 2021년도에 계속 했던 거고. 왜냐면 금리는 수요 측에 영향을 준 거지 공급 측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 금리 올린다고 뭐 푸틴이 공격을 안 해? 미사일을 안 쏴? 뭐 이완이 드론을 안 날려? 그거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수요 측을 더 조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물가는 잡힌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준이 남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연준은 무조건 물가는 전적으로 100% 연준의 책임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온 건 100% 연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100%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떤 액션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케빈 워시가 매파라고 불리는 거예요. 케빈 워시가 지금 6월 달에 케빈 워시가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전에 연준이라고 한다면은 연준에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 침체 이것 때문에. 물론 유가가 어느 정도 일시적이다라는 게 잡힌 다음이겠지만 그 유가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침체 우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음에 올렸을 때 침체와 물가를 났을 때 거의 똔똔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는 아마 변화 없이 갈 겁니다. 현재 연준이에요. 하지만 케빈 워시라면 이 상태에서 침체? 몰라. 내가 아는 건 물가는 100% 연준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물가는 건 100% 연준 책임이다. 나는 무조건 얘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연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그럼 어떻게 돼? 금리 올려야지. 물건이 적다고 물건이 조금 나와가지고 물건 가격이 뛴다고 괜찮아. 수요를 더 없애면 돼. 금리를 잔뜩 올려서 사람들이 전부 다 쫄쫄 굶으면은 그거 못 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요를 더 누르면 돼. 이쪽에서 금리를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공급망 리스크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6월 달을 넘어가게 돼서 케빈 워시가 타기 연준 의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매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케빈 워시가 실제로 얘기를 한 것과 자기가 연준 의장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거든.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보세요. 되게 단호해. 자, 인플레이션 선택이라고 되게 단호해. 가격 체감 단일 기간 이게 연준이거든. 팬데믹과 공급망 문제 때문이다. 격분했을 거고요. 저 역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이거는 팬데믹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공급망도 아니고 이건 100% 누구 책임이다? 연준 책임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연준은 그걸 하고 만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남의 탓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뽑아야 놨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이번 공급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시기, 제가 이번에 그 말씀 드린 거야. 이 공급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파월보다 케빈 워시가 더 매파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파월은 이거는 대응을 안 하는데 케빈 워시 같은 건 이것도 대응해야 된다. 이것도 100% 연준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런 리스크들도 사실은 지금 좀 있어요. 지금이 3월이죠.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길게 안 가야 돼. 길게 가면 요거 답이 없어요. 길게 가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답이 없고 한국도 오늘 보시면은 환율이 이거 한국도 오늘 환율 개입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 통화 보시면요. 한국 1400 한국은 대략 1480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 84원도 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오고 있죠.
이게 한국은 환율 쪽에 이렇게 움직여 보이면, 그 한국의 또 CDS 프리미엄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CDS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왔는데, 좀 그걸 갖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거 생각을 하지는 않는 편이야. 왜냐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나 원화 환율이나 이 기타 등등은 아무래도 동아시아 3국, 한중 이외에 같이 움직이는, 이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왔죠. 며칠 전에 나온 한국의 외환 보유를 봐도 외환 보유액이 늘었어.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는 건 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환율 얘기 계속 있었지. 계속 있었잖아. 근데도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한국은행에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환율을 내릴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닌가 싶어요. 이건 물론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환율은 까딱 환율 대놓고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중앙은행이나 기관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면 환율이 좀 높아져야지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관세가 매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 상황에서는 환율을 갖다 좀 높이 유지하는 게, 일본이 지금 높이 유지를 하지. 그러니까 한국도 조금 높이 유지. 최근에 한국 환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은에서도 약간은 이걸 갖다가 그냥 용인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1485원, 1480원부터 1500원대를 가려고 하면 그때만 개입해줘. 그때만 개입해서 딱딱딱 꺾어주고 있거든. 평상시에는 원화 환율을 갖다 강하게 지금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환율 얘기 계속 있었잖아. 환율 위험하다. 근데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고. 환율 개입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 정도 가지고는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환율을, 즉 원화 가치를 약하게 하는 걸 갖다가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될 때는, 수출이 잘 될 때 환율이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환율 쪽에서는 저는 대응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편이야. 그 다음에 4월부터 WGBI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 되면은 거기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율 쪽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말했던 세 가지 요인, 환율부터 기타 등등 있지. 요런 요인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꽤 크게 변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쟁이 한 달, 두 달 지속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다시 한번 뛸 수 있거든?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유가가 얼마나 뛰는지. 그랬을 때 미국의 CPI가 얼마나 뛰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CPI가 한 6월 정도 돼가지고 0.5씩 두 번 쳐가지고 한 4%대 찍었다고 생각해봐. 한 3.7, 3.8. 그럼 미 국채금리 보나마나 올라갈 거거든? 그럼 한국 쪽에도 한국 국채부터 금융채 쪽도 쭉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 줄 거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리스크가 커지고 기타 등등이 하겠지. 이때는 한국이 가장 타격을, 특히 주식 쪽이나 이쪽에서 타격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지금 한 최근 10일 동안 꽤 올라왔어요. 올라온 게. 물론 이게 뭐 중국도 올라오면 같이 올라온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지만은, 일단 우리나라가 뭐 현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야. 현재가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환율 문제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 봤나? 안 본 게 뭐가 있나? 시간 잡았고, 그다음에 다 본 것 같다. 얼추 다 본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 보시면은, 자산 가격들이나 한번 볼까? 자, 상품 가격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유가는 올라왔고, 금 가격은 이렇게 좀 밀렸어요. 금 가격이 밀렸는데, 금 가격이 왜 떨어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금은 이건 약간 약간 저는 이거 금을 어떻게 생각해요? 통화라고 생각해요. 통화. 이거 화폐. 저는 금 가격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금 가격을 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그럼 뭐냐, 금 가격이? 환율. 금의 가격이라는 게 원달러 환율처럼
골드 달러 환율 같은 거하고 생각을 해, 저는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는 어때? 원화는. 달러가 강해지만 원화는 그대로여도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지. 즉 원화가 약해지지. 달러 대비 약해지는 거예요. 달러 대비 약해지는 거지. 모든 통화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야. 이거 엄연히 달라요. 달러 대비 약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금이 달러 대비 약해지는 거지. 보세요. 금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볼까요? 네이버. 금속 봅시다. 금, 국제금. 국제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국내금. 올라가고 있죠. 국내금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약한 거야, 금이. 그러니까 금이 올랐다 떨어져. 보세요. 더 빨갛잖아. 다 빨갛잖아. 그러니까 달러 대비 약한 거지, 이게.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이건 약간 저는 금 같은 거는 약간 환율 개념 아닌가 싶어요. 금이라는 건. 금이라는 건 그냥 통화에 가깝다고 생각해. 통화에.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어떤 환율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가 그대로여도 달러가 워낙 강하게 되면은 원화 환율이 이렇게 원화 약세가 나오는 것처럼 금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또 달러가 강해져 보이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금에 대해서 뉴스도 몇 개 나왔어. 뭐 어디더라 어느 나라인가 중앙은행에서 뭐 금 매도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유가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제일 문제는 이거야. 유가. 이거 해보시면 예. 이게 만약에 장기화 된다고 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는 장기화 된다고 생각은 안 해. 생각 안 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 장기화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 사실 모르죠. 예. 이쪽 부분은 몰라요. 부동산하고 달라. 부동산이면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쪽은 몰라. 집 그냥 멋대로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게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전쟁 장기화부터 있고 그 다음에 뭐 침체 우려도 있고 하니까 좋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는 강세로 가죠. 이렇게 보시면 달러 강세로 가는데 보시면은 이번 달은 비슷해. 보세요. 달러가 2.6.3%죠. 달러. 우리나라는 얼마야? 2.77이야. 같잖아.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린 거야. 최근만 따져보면은 원화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 뭐 약하다고 해서 자, 일본 보세요. 몇이야? 4.25인데? 우리나라보다 2배네. 일본이 훨씬 약했어. 최근에는 일본이. 근데 뭐냐면 기저가 작년에 기저가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지 이번 최근에 한 달 정도 아주 최근에 원화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러니까 달러가 왜냐면 원달러기 때문에 달러가 이만큼 뛰면요 우리나라 원화가 이만큼 약해지면 이거는 같은 거야. 우리의 요인이 아닌 거야. 기준이 되는 달러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달러가 뭐 2% 상승, 원달러 환율이 2% 상승. 이건 같은 겁니다. 이건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일본은 4점 몇까지 4점 몇인가 5까지 움직였잖아. 근데 문제 뭐냐면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하면서 이렇게 기저를 올려놨어. 기저를 올리니까 똑같이만 움직여도 우리나라는 이 비율도 중요한데 절대값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 발작하는 지수가 1,500원이거든? 1,500원 정도가 되면은 1,480원? 10에서 1,500원이 되면 발작을 하는데 이 기저가 이게 여기가 끌어올려놨어. 그러니까 남들 올라가는 만큼만 올라가도 1,500원을 찍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 1,480원부터 1,500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약간, 이 환율에 대해서 약간 그 PTSD가 있다 보니까, 외환 위기도 겪고 하다 보니까, 이 선 건드리면 놀라는 건데, 최근에 움직임이 사실 원화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렇게 약한 건 아니야. 왜냐면, 원화는 항상 환율 딴 나라 같이 봐야 돼. 근데, 기저가 올라와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 발작 버튼을 누르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시기야. 한 일주일, 2주일. 전 기본적으로 이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시위기 없어. 시위기 없거든?
이완에서도 뭐 전쟁을 좀 길게 끌고 트럼프가 빠진다고 해도 뭐 붙들고 누워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빠지고 나서 이완이 붙들고 누워질 건덕지가 별로 없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주변에 중동 국가들을 갖다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이완 자체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새 정권이 들어올 텐데 이완 자체적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해버리면 이완도 자기들도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완 정권에도 사실 문제가 생겨요. 식량부터 시작해요. 이완도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미국도 없는데 주변 국가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것도 사실 웃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길게 갈 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세상이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봤듯이 모르는 겁니다. 혹시라도 길게 가게 되면 이거 상당히 특히 CPI 특히 물가는 상당히 높이 뜰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 까딱 잘못하면 4.0도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게 아마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만약에 별일이 생긴다면 꽤 큰 별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